정부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돌발 변수 만나 먹구름 낀 남북미입니다. 오늘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모시고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 정권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중 플레이한 거죠. 이 짓을 상당히 잘해요.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를 합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아요. 전문가로서 석연치 않다라는 문제점을 제가 분명히 제기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정철과 제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구나. 무슨...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맥스 선더를 이유로 무기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미연합 공중훈련 맥스 선더를 빌미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다.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맥스 선더는 한미 공군이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어 가상의 공군전을 펼치는 훈련입니다. 북한의 회담 취소로 남북 군사회담과 6.15 공동행사 등도 줄줄이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진행되던 훈련을 갑자기 군사 도발이라고 문제 삼은 이유 뭘까요? 북한이 이번에 그 마각이란 거 있잖아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 옛날에 왜 그 우리 인연극 하면 이 말 역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마각을 드러낸다는 말이 말 역할 하는 사람이 뜯어보니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본색을 드러낸다, 감춘 발톱을 드러낸다는 얘기인데 원래 5월 달에 이 맥스 선더 훈련은 랩투기를 비롯해서 가용 가능한 이 최고급 이 공군 전력이 나와서 합동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걸 북한이 이게 방어훈련인 걸 다 알고 있어요. B-52 전략폭기기 같은 게 한미일 합동훈련에만 나가고 맥스 선더 훈련은 원래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든 북한이 이성근 명의로 이 맥스 선더 훈련을 핑계로 해서 이 한국의 마각을 드러낸 거는 너무 일찍 마각을 드러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한 거는 우리 측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북미 회담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남북 간 교류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고 한번 이제 얘기한 거죠. 5월 10일경부터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한미 전문가를 초청하겠다는데 전문가 빠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주말에 한 라인이 개통이 될 거라고 청와대가 계속 발표했는데 한 라인이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11일 날 이미 시작돼서 하는 훈련을 16일 날 갑자기 트집을 잘 잡으면서 이것 때문에 고위급 회담 안 하겠다 그러고 결국 또 18일 날에는 우리 언론인 비자 이거를 받아주지 않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받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김계관이가 성명 발표하고 이성건이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왜 없어지지 않느냐, 왜 우리에 대한 군사 공격을 계속 하느냐, 왜 태영과 같은 반공화국 척대 분자를 내세워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하느냐. 한 5월 10일쯤부터 조금 삐걱삐걱 하면서 이게 조금 꽃샘추위인가? 봄이 온다 그랬는데 꽃샘추위일까? 이게 또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걸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냥 꽃샘추위 정도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다 알고 있는 훈련들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10일 한 것은 당연히 뭐 공군 훈련 중에 북한이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해요. F-22 같은 그 전폭기들이 동원되면 이게 소위 참수 공격용 아닙니까? 북한의 지도자를 암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잡힌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건 찜찜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크게 보면 이거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그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이번에 미국 가서 제대로 우리 입장을 대변해 달라 이 요구를 지금 한 겁니다. 이러면 나 판을 깰 수도 있다는 이제 협박을 내보이면서 한국 정부에게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이게 이 군사 용어나 뭐 이런 무기는 잘 모르는데 B-52는 좀 알아요. B-52는 칵테일이 있어요. 마시면 한 방에 훅 가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칵테일이 B-52 무기를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한 방에 그렇죠. 가면 난리가 나고 그냥 훅 가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아, 이게 그런 무기구나. 하늘의 요새죠. 하늘의 요새. 락그룹에도 B-52가 있어요. 아,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B-52, F-22 참수용 무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F-22, 예. F-22. 예. F-22 같은 거 뭐 레이더에 뭐 전혀 잠기질 않아서 우리나라에 일부러 올 때는 뭘 달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레이더에 안 걸리니까 우리 공군에도 안 걸리니까 이제 추적이 가능한 거를 달고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근데 뭐 북한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응당 그걸 다 떼고 들어가니까 북한은 비행기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지난해 그 비질런트에 있을 훈련이라고 할 때 김정은이가 북중국경까지 갔었거든요. 또 그런 일들은 또 여러 번 있었어요. 이전에 팀 스프린트 훈련을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 미군 비행기들이 뜨면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항상 북중국경 쪽이나 후방 쪽으로 가는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만은 사실이죠. 항상 이제 북한 지도자들 생각에 위성이 우리를 보고 있다. 내가 어디 가는 걸 위성이 보고 있다. 그리고 또 F-22까지 왔다 갔다 하는지 사실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압감을 주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 B-52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진이 8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잉 747이 엔진이 4개씩, 2개씩, 4개가 달려 있잖아요. 이건 4개씩 8개가 달려 있어요. 그거 그냥 하나 뜨면 완전 어떤 지역을 그냥 초토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근데 근본적으로 김정은이가 이 랩틱이 F-22하고 B-52 같은데 그리고 이 B-1B 이런데 공포감을 느끼는 건 맞아요. B-52가 무서운 것은 이 미사일도 한 20발을 탑재를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폭탄을 32톤이나 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전략 핵무기를 투하를 할 수 있는 것이 ICBM, SLBM에다가 이런 B-52 같은 전략 폭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B-52는 북한에 올라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남한 지역에서 상공에서 미사일이 딱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이것이 소랑미사일식으로 날아갑니다. 북한까지. 이 음속의 한 7, 8배로 날아가요. 이러니까 이걸 방어할 체제가 북한에 전혀 안 돼가 있죠. 이러니까 이 김정은으로서는 거의 공포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남한에 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이번에 김계관이가 이승권이가 이 비행기를 핑계로 판을 깨겠다는 것은 아까 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매했을 때 좀 잘 서라 하는 식의 협박인데 글쎄요. 이것이 과연 미국 백악관에도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 또 다른 이유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른바 인간 쓰레기의 비방중상 노름을 우리 정부가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하의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노름도 버젓이 감행하게 태영호 전 북한 영국 공사의 북한 비판을 겨냥한 비난으로 풀이됩니다. 태 전 공사는 국회 간담회에서 완전한 핵 폐기, CVID를 위한 강제 사찰은 김정은 정권 붕괴 뒤에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아버지가 다른 거는 지금 여러분 다 보셨지만 상당히 쇼맨십도 잘하죠.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데 상당히 능한 사람이라고. 이건 사실 예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태영호 공사가 이런 기자회견을 할 때 북한이 거부가 반응을 보일 거다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북한이 이런 건 바보죠. 사실은 북한의 지금 체제 위협을 이야기를 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라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주한 미군 문제고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한테 안보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아픈 문제예요. 그건 누구나 동의할 거고
정치 체제에 대한 위협은 가장 크게 위협이 나온다고 지금 북한이 보는 거는 이번에 태공사에 대한 공격에서 나오는 것처럼 탈북민들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북한 내부 체제의 은밀한 내막을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층 서기실이든가 김정은 로얄 패밀리에 대해든가 인권 문제에 대해든가 뭐 이런 것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탈북민들이 아니면 누가 나와서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도 딱 두 가지를 걸었어요. 맥선도 훈련하고 태영호 03이 탈북민 문제를 걸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현재 북한에서 가장 아파하는 문제가 바로 두 가지 문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태호 공사는 뭐 저 같은 중고등학교 후배고 우리 외교부 같은 외교부 한 8년 후배인데 같은 연구원에 있었고 사실 요새 계속 통화를 거의 매일 하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홈페이지에 청원이 올라갔는데 당신을 북한으로 보내라는 걸 봤냐? 누가 말해서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습니까? 아, 대한민국이 바로 그래서 대한민국이다. 그렇죠. 이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당신을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해야 된다는 청원도 봤냐? 그것도 봤다. 그것도 대한민국이다. 근데 사실은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당신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5천만 중에 몇 만이 될까? 많이 잡아서 한 10만 된다고 치자. 그렇지만 1,000만은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태영호 공사 이야기는 그겁니다. 자기 목숨 걸고 왔다. 저는 북한 대사관 밖을 나와서 탈북하는 그 순간 저희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너희들이 너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라고. 앞으로 너희들은 이 순간을 영원히 명심하고 북한에 두고 온 일가 친척들을 너의 처지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갈라진 강토, 갈라진 민족, 서로 다른 체제를 통합하는 통일에게 앞서 북한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기 위한 노예 해방 전쟁입니다. 자기 부모 형제 다 정말 죽음이 사지에 몰아넣고 왔는데 아 이거 어떤 데서 막 저기를 조롱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분노스럽다. 그래서 분노하지 말고 그러면 너가 오래 못 싸우니까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결의를 다지라. 저 결의 다지고 있습니다. 저 목숨 걸겠습니다. 조국 통일 사업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태호공사는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최근 2, 3년간 온 사람 중에서 태호공사만큼 김정은 본부에 가까이 접근했던 사람이 없어요. 태호공사가 김정은의 형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김정은 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그리고 3층 서기실의 은밀한 내막을 대해서 태호공사처럼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신경이 쓰이죠. 그러다 최근 출판한 증언록에선 김정은의 성격을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고 했습니다. 자라 양식장을 찾은 김정은이 새끼 자라가 거의 죽었다면서 지배인을 질책하고 처형했다고 태전공사가 주장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얼굴이 붉어져서 삿대질을 하면서 호통을 치죠. 태전공사의 증언대로라면 지배인 처형 지시는 이후에 내려진 듯 합니다. 책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사진을 걸었어요. 내 목숨을 걸고 쓴 책이다 이거는. 나의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쓴 책에 여기 한치 오차도 없다. 내가 그건 장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좀 다독이고 있는데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근데 낙심하지 말라. 남북이 이제 교류를 많이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도 또 북한을 길들이게 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태영호가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게 남한이고 북한은 거기에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북한이 무슨 어떤 요구를 해서라도 탈북자 입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태영호 공사의 책을 좀 빠른 속도로 읽어봤는데 가슴이 싸한 그 서글픔이라고 그럴까 그게 몇 가지 들었어요. 가슴이 싸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시기의 선택입니다. 보세요. 황장엽 같이 거대한 인물이 내려와서 별 역할을 못했어요. 왜 그래요? 내려온 시점이 북진통일, 적화통일 시점을 지나버린 때에 온 거예요. 그때는 이미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남북 정상회담도 예비돼 있었고 이제는 무력 갖고 싸우기보다는 체제 경쟁하고 경제 격차를 어떻게 풀어가자 이 상황이 20년째 흘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태영호 씨의 자기 발언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의 생각이고 그의 경험이니까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YS 마지막 시기에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 선거가 돼서 김대중 정부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활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건 뭐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 미국에서 초청해서 갈라 그래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일본에서 초청이 와도 신변이 위협하다. 근데 아니 미국에 가는데 내가 한국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는데도 딱 한 번 갔다 오셨어요. 황장엽 선생님이. 그래서 많이 마음고생을 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태영호 공사의 모습을 보면서 아, 황장엽 선생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 보수 정권 막기에 와가지고 진보 정권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뭐 자제하고 이런 측면에서 결국 똑같은 것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뭐 이 말은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출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경호가 지금 살해 위협이 심해지니까 MD를 설치를 해야 돼요. 통과하는 거. 그게 국회밖에 없으니까 국회가 선정이 됐다고 태영호 공사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그런 게 있으니까 부탁을 해서 했는 건데 마치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 자리를 깔아준 것처럼 정확히서 이야기를 해요. 심재철 의원이 자리를 주최했어요. 그러니까 부탁을 해서 MD가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서 한 거죠. 저는 이제 태영호 공사하고는 작년에 대담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분을 살짝 엿보니까 굉장히 지성적이고 인간미가 넘친다는 걸 제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면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있다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분이 서슴없이 답변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 왜 평양에는 인터넷이 없습니까? 그 말에 자기가 억장이 그냥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가 자식들에게 나와서 바깥에 딱 나와선 순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들의 너의 사슬을 끊어준다. 그래서 너네 이제부터 너희들한테 달렸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한번 잘 살아보아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태영호 공사는 자유를 찾아 넘어온 사람입니다. 자기 아이들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키우고 싶어서 넘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 것들은 그 사람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북한 당국한테는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모든 다양성이 다 인정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한다면 자유인이 된 태영호 씨가 책을 냈다고 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시위하면 안 되죠.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태공사의 행보를 지금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책을 쓰고 거기에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쭉 봤더니 이 최영호 공사가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한 번이라도 혹시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한반도 평화 분위기 깨기가 목표입니까? 남북 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뭐 크게 보자면 이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게 대한민국이죠. 네, 그게 대한민국이니까. 네. 아니 그런데 국회에서 박범계 의원 같은 분이 정말 괜찮은 의원인데 이런 분이 또 이런 식으로 또 태영호 공사를 공격을 한 걸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뭐 어떤 의원은 태영호 공사가 김정은이 한 번 본 적이 있느냐 이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보면 못하는가요? 그러면 북한을 한 번도 갔다 오지도 않고 뭐 세기실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 책 읽었는데 이런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고 그리고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런 책을 두고 북한에 김정은을 만난 적도 없는 자가 이런 책을 썼다 이런 식의 비아냥을 하는 것은 지나친 공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김정철하고 보낸 61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기록했는데 저는 참 거기서 이런 걸 느꼈어요. 아, 김정은 위원장과 김정철과 제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구나. 무슨? 골초. 담배를 엄청 참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피우는구나. 농담이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가 언급한 북한 3층 서기실은 어떤 곳인가요? 그 3층 서기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야기했을 때 표현은 조직 지도부 서기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는. 근데 항상 북한 텔레비전에 김정은을 상징하는 건물이 나올 때 3층짜리 건물이 나옵니다. 그게 김정은 집무실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그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3층 서기실 혹은 3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코드 네임입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가 쓴 그 책에서 3층 서기실의 암호라고 하는 건 암호라는 건 코드라는 거거든요. 네. 김정철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암호 지령을 내렸다 그래서 3층 서기실의 암호입니다. 책 제목이. 그래서 3층이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이 저긴 김정은 위원장이 일하는 곳. 3층 서기실 하면 가장 북한에서 권력이 센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일하는 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이수영 당국제담당 부위원장 있죠. 김정은, 김정철이 스위스 유학생할 때 후견인. 그 사람도 3층 서기실 부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판문점에 왔던 김창선이 3층 서기실 실장이고요. 그 김창선 실장이 하기 전에 실장이 지금 북한 외무상 이영호의 아버지였던 이명재가 서기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호 외무상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외무상으로 된 데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3층 서기실이라고 그러면 예술 분야 있고 외교 담당 있고 군사 담당 있고 당 담당 있고 모든 분야가 다 있어요. 담당 부부장들이. 저희들이 황장엽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매주에 김정일한테 들어가는 보고서가 몇천 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다 읽습니까? 지도자 동지가. 그러니까 정치인 거는 서기실에서 축약을 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집행하시오. 그러면 그것을 전화를 걸어서 문서 가져가시오. 사인 나왔습니다. 이러는 데가 3층 서기실입니다. 북한 본부의 가장 핵심이고 3층 서기실의 임무는 정책적인 단위들을 지도자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고요. 김정은 가문의 사생활, 그러니까 아동용품이라든가 출산용품이라든가 와인이든가 스위스 에멘탈 치즈 같은 것도 다 들여놓은 것도 서기실에서 딱 책임지고 합니다. 그 3층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거죠? 3층으로 청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3층입니다. 3층이라. 책을 보셨나요? 다 보신 분? 네. 혹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아까 골초 부분하고 또 나는 어떤 거 있어요? 기타 샵에서 기타 치는 거 그리고 에릭 클랩톤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기타를 워낙 좋아하는데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은 지난 2015년 에릭 크랩턴의 런던 공연장에 나타났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 연주 실력이 뛰어난 김정철은 지금 북한에서 아무런 직함 없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조용히 지냅니다. 만약 김정철이가 평범한 가정에서 출생해서 음악가로 발전했다면 아마 유능 기타리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고. 그 깁슨 기타가 이 펜드 이런 것도 무겁거든요. 이 무겁기 때문에 만지기 좀 까다로워요. 코드를 잘 안 잡혀요. 코드 잡는 연습하다 손톱도 막 빠지고 합니다. 그게 기타가 무거워갖고. 근데 그걸 미친 듯이 그렇게 연주를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 다 잡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책을 쓸 때 이제 몇 번 온 거가 저한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거 감수하셨구나. 아니, 감수했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80년대, 70년대 외교는 그 사람이 88년도에 외교부 들어갔으니까 그걸 이제 저한테 이제 확인차 이제 했는데 저는 그 책을 하룻밤에 다 읽었어요. 첫날 나온 날 사가지고 하룻밤에 다 읽었는데 그 읽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 친구, 선배, 동창,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나하고 친했던. 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 왜냐하면 강원도당 위원장 하던 임진수라고 내 1년 학원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도 아버지 때문에 수용소 갔다 그러고 그리고 스웨덴 대사 공사했던 사람도 수용소 갔다 그러고. 지인들의 소식지였군요. 이게 소식지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 걸어서 아니 그럼 이철석이는 어떻게 됐고 그 친구도 어떻게 잘못됐고 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유 정말 내가 하늘이 도와서 자유를 찾아오길 정말 잘했구나.
고성경님은 북한을 알고 또 경험하신 분이라서 그 책을 읽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한 걸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일 같아요. 근데 이제 남쪽에서 자란 제 같은 사람이 느낀 대목은 말이죠.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가 돼요.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가 어려운 그 체제상의 딜레마 같은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김일성나 김정일 때에도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한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핵이라는 이 계주봉을 가지고 북한은 지금까지 달렸어요. 질주했어요. 그래서 그 계주봉이 김정은한테 넘어와서 마지막 직선주로로 지금 달리고 있다. 절대 김정은 정권은 언제 핵시험을 한다, 언제 미사일 시험, 이건 누구한테도 안 할래. 얘기도 안 하고. 그건 외무상도 몰라요. 사실은 남쪽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주장하고 예상했던 건데 재확인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태영호 공사가 정말 용기가 대단한 분이구나. 그 안에 보면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 성격에 대한 비난을 그냥 서슴지 않았고 4대 권력 세습은 안 된다라고 단언을 해놓은, 이건 정말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발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서슴없이 했어요. 이 용기 부분을 제가 참 독특하게 봤고, 세 번째는 역시 인간적인 부분. 61시간 동안 김정철 영국 방문을 옆에서 집사가 돼서 열심히 모시고 탈진한 상태로 관제에 돌아오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싸늘한 반응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정부가 이렇게 중시하는 백두혈통을 모시고 왔다 그러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이 그 사람이 뭔데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매달려서 지금까지 이러고 왔느냐고. 이미 서방화된 거죠. 서방화된 거죠. 예, 어쨌든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이 또다시 드러났어요. 참. 그 책을 보면서 이거는 좀 약간 과장됐다거나 이게 조금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은 없으셨어요? 뭐 저는 쓸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저도 여기 와서 평양25시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사실 아닌 것을 쓰지 말자. 내 뒤에도 계속해서 올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국정원에서 신문을 한다고요. 내가 헛소리를 하면 내가 한 모든 증거가 다 거짓이 되고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내가 글을 쓸 때 사실인 것만 쓰라. 네가 다른 걸 썼다가 너가 이제 그 사람 쓴 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러면 너는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거니까 사실만 쓰라. 그래서 사실만 썼다. 근데 왜 저희들한테는 또 사실을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북한의 휴대폰이 뭐 400만 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휴대폰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인터넷이 안 되는 게 무슨 휴대폰입니까? 아니야, 휴대폰은 문자하고 전화 통화만 됩니다. 그러니까 인트라넷이라 그래서 자기 내부망만 접속이 되는 거죠. 농담성 지적이니까 뭐 신경. 아니 농담성 지적이 아니고요. 인터넷이 전혀 안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안 되는 줄 이제 아셨으면 전 변호사님께서. 아니 나는 그래도 평양에 있는 특군층에게는 외부에 인터넷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태공사가 탈북 당시 시에 국가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은 태전공사에 배신자 낙인을 찍어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태전공사가 국가 자금을 횡령하고 국가 비밀을 팔아먹는 특급 범죄자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요. 파리 주재 북한 대표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제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갔다고요. 10억. 근데 10억. 근데 91년도 제가 있던 콩고 민주공화국 1년 대사관 유지비가 2만 5천 달러입니다. 2만 5천 달러밖에 없는데 그 돈을 주질 못해가지고 제가 중국 대사관에 가서 돈을 빌려다가 메꾸곤 했어요. 저는 100만 달러커녕 5만 달러도 못 받습니다. 한 달에 2만 5천 불입니까? 1년에. 1년에 2만 5천 불. 1년에 유지비가 2만 5천 불. 그 2,500만 원으로 1년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영호 공사 와서 이 말 저 말 뭐 제 방에 자주 와서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당신도 돈을 많이 떼먹고 왔다고 그러는데 신경 쓰지 말아라. 다 나도 들었던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가 파킹비가 없어서 고속도로나 이런 길가에서 차를 세워놓고 만났던 사람이 600만 달러가 한 돈이 어디 있겠냐. 태영호 공사가 근무했던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이 3억 원에 이르는 불법 주차 과태료를 미납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은 한두 대의 공관 차량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워 수년 넘게 불법 주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런던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북한 외교관이 중고 인형을 사서 세탁한 다음 새 것처럼 되팔아 부수입을 얻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런던 벼룩시장에서 싼값에 물건을 사려고 온 북한 대사관 직원들을 자주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금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강조한 게 너는 한 5년 동안 죽기 살기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하나 사라. 그래야지 너네들 아이들 장가가기도 쉬울 거다, 보내기도. 진짜 이거 생활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돈을 아껴 쓰고 그리고 책도 좀 쓰라는 의견도 사실 제가 좀 처음에 많이 그랬어. 많이 잊어먹기 전에 책을 써라. 그리고 책을 쓰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다. 빨리 집을 사야 너가 안정이 되지. 이번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책이. 지금 그 사람이 600몇만 달러를 가져왔으면 임대 아파트 살고 연구원에서 저러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지금 임대료는 어떻게 우리 국가에서 들어오면 주나요? 임대비는 국가에서 줍니다. 교육비나 생활비는요? 대학생들은 국가에서 학비를 대주고요. 예.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일정한 월급을 타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빨리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골똘해 있는 친구인데 지금. 태영호 공사가 우리에게 넘어왔을 때 무렵에 이 유럽에서 그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역시 아마 미국 쪽인지 어느 쪽인지 탈북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돈이 펑크가 났다. 근데 그게 이제 당시에 태영호 공사가 아니냐는 식으로 연결이 좀 됐거든요. 뭐 본인이 뭐 아니라면 그거 아닌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좀 아닌 것 같고. 자, 남북 관계가 급제동이 걸린 데에는 지난 16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개인 담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개인 명의의 담화문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김 부상은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는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핵포 기만을 강요하면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종에 오른 조미순의 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김계관이가 사실 90년대 초에 제네바 핵협상할 때 그때 부대표였잖아요. 차석 대표하고 육자회담할 때는 수석 대표를 했고, 그때 이제 볼턴이 이 부시 정권 때 김정일이를 독재자라고 한번 비난을 하니까 그때 인간 쓰레기 말이 그때도 나왔어요. 이 인간 쓰레기다. 김건희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겠다 그래서 끝내 볼턴과는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김계관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계관이가 지금까지 육자회담에서 뭐 경수로 제공해주면 우리는 이게 앞으로 미사일 절대 하지 않고 핵실험 절대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북한이 전부 다 펑크낸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김계관이가 뒤에 완전히 빠져가 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전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청와대가 나 한 말씀 나 해야 된다. 이제는 김계관이가 지금까지 남북 관계를 망가뜨린 당사자인데, 김계관이를 제외해라. 김계관이가 나타나면 우리도 남북관계에 앞으로 응하지 않겠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다가 간섭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볼턴은 해임해달라 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한반도 평화에 가장 전해된 인물이 존 볼턴이에요. 그거는 우리 김갑도 선생님 얘기고. 강경주의자고 한반도의 전쟁 타격하자는 사람인데 존 볼턴 같은 존 볼턴 사람이 언제 전쟁하자고 그랬어요? 선제 타격론의 주창자입니다. 만약에 존 볼턴 같은 사람이 주요 직책을 맡게 되면요, 정말 우리는 위기를 맞게 되죠. 저한테도 좀 마이크를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뭐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가마떼기가 돼야 돼요. 말씀하시죠. 예. 존 볼턴 뭐 우리 김광수 형님은 잘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인사권을 가지고는 안 계시죠. 예. 어쨌든 갖고 싶어요. 존 볼턴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기대는요, 지금 김갑수 형님이 보시는 그런 시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존 볼턴이 적어도 전쟁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에 의하면요, 전쟁을 할 듯이 위협하는 것도 전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하시면 존 볼턴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겁니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제 선배입니다. 한 10년 선배고 같은 외국어 학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태영호공사도 같은 중고등학교고. 근데 김계관이라는 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주 똑똑하고 논리 정연하고 보고서 아주 잘 씁니다. 와이프도 같은 외교관 출신인데 프랑스어과거든요. 저도 프랑스어과고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평양외교학원 프랑스어과입니다. 근데 와이프가 프랑스어를 너무 잘하다니까 김성애 알죠? 김일성 주석의 부인. 김성애 여사의 프랑스어 통역관을 합니다. 잘 나갑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외무성 과장이 돼요.
그때 이제 김정일과 김성애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서 김정일이가 승리하고 그러면서 김성애가 격가지로 묶입니다. 잘려지는 격가지로 같이 묶여버립니다. 김계관 외무성 와이프가. 그래서 88년도에 김영남 당시 외교부장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전화를 겁니다. 한 사람은 지금 격가지에 묶여서 그러는데 일 잘하고 똑똑하니까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좀 풀어주십시오. 김정일 위원장이 그 똑똑하면 쓰세요. 그래가지고 풀려서 외무성 참사가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핵 문제 전문가입니다. 미국 문제 전문가고 저는 이번에 그 성명 나온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미국 정상회담 진행될 때 김계관이가 뒤에 앉아서 컨트롤 타워의 수장 노릇을 할 거다. 근데 우리한테 김계관이 없는 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아니, 게다가 이 이번에 전망으로 쭉 외교정책 수립해서 산 증인 같은 존재. 상징적으로 이 남북관계를 쭉 관리. 지금 서훈 같은 몇 명밖에 없는데 김계관쯤 되는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고 큰 역할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요. 예, 김계관 부상이 등장한 배경은 뭐 당연히 미국에 대한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등장시킨 거죠. 2003년 8월부터 2008월 12월까지 6자 회담 동안 김계관이 사실은 미국과 한국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김계관 본인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그게 북한 정권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중 플레이한 거죠. 한쪽으로는 대화하고 반대 급부를 흥정하면서 뒤로는 또 핵 개발을 계속하는 시간 끌기였다는 거죠. 시간 끌기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 사람인데 우리 한국의 외무부에서 김계관을 상대를 했던 외교관들 제가 여러 명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깍듯한 외교관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그래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이제 아주 높은 기술의 그 설득력, 북한의 국익을 대변하는데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고 싶은 시점에 김계관을 등장시켜서 목소리를 키우겠다. 이게 뭐 당연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요, 중국, 북한 같은 소위 사회주의 블록 국가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 개인을 주눅을 들게 만듭니다. 북한이 몇 년 전에도요, 한국의 그 전문가들 7, 8명 이름을 쫙 불러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탈북운동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를 최고 존엄을 중상모략하는 망발을 늘어놓는 인간 쓰레기라고 맹비난합니다. 김은광 NK 지식연대 대표를 향해선 천길 땅속을 다 뒤져서 찾아내 더러운 몸뚱이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습니다. 대욕지를 더 쌓고 있는 추악한 인간 쓰레기들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이 짓을 상당히 잘해요. 그러니까 존 볼턴에 대한 개인 저격을 지금 시도해서 주눅을 들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경질할 가능성도 있나요? 사실상 과거에는 통했습니다. 6자 회담하는 동안에는 그때도 이제 지금 네오콘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네오콘으로 분류됐던 건 맞습니다. 네오콘이죠. 전형적인 네오콘이죠. 그때 존 볼턴을 몰아치니까 결국은 협상에 가지를 못하고 뒤에서 사실 배후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죠. 북한이 이제 그 재미를 보고 이번에 또 한번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인데 뭐 혹시 모르죠. 또 막 들이밀면 트럼프 대통령 볼턴도 잘라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거는 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이 시점에 딱 내놓는 거는 너 역할을 하라는 거고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한국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고 좀 해서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중재를 좀 잘하라는 거 그 김계관 같은 사람이 볼턴을 직접 공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어쨌든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에서 어쨌든 자기네는 적게 내주고 많은 걸 받고 미국은 또 반대 입장이겠죠. 자기는 적게 내주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겠죠. 네. 자, 김계관에 이어서 이선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자, 지금까지 우호적이었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리선관은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통일부가 회담 무산에 유감 성명을 내놓은 데 대해선 터무니없다, 상식 이하라는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맥스 선더 훈련은 북침 전쟁 연습을 합리화하는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난 북한이 왜 저렇게 나오느냐, 김계관이나 리승권이가 왜 저렇게 나오느냐,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나오느냐는 건데 남북 대화 이게 참 그 바람에
촛불 끄지면 안 되니까 촛불을 보호하듯이 잘 보호하고 잘 갖고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약점을 안 거예요. 우리 패를 다 봐버렸단 말이에요. 김정은이는. 이러니까 김계관이가 저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면 이번에 22일 날 트럼프 만났을 때 확실하게 해라. 응? 우리는 단계적 이행 이외에는 절대 못한다. 1. 두 번째 확실한 경제보장 해달라. 세 번째 체제 보장해주고 해야만 우리가 평화병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27 판문점 회담을 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전문가가 빠지는 거, 그다음에 뭐 이성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기자들한테 이제 비자 접수 안 하고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빨리 미국 가서 우리하고 같은 입장을 좀 취하게 하는 그런 입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외교 대방 중에서 가장 약한 거리라고 보는 그런 원래 그네들이 가지고 있던 습성이 재현돼서 나온다. 통해서 제기된 탈북 여종업원들의 나치 의혹에 대해서 북한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를 이산 가족 상봉 문제와 연결시킬 태세인데요. 자, 북한의 요구대로 소환될까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났습니다. 접사로 가겠습니다. 이들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16년 4월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 집단 탈북이 국정원과 통일부 기획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민변은 고발장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종업원을 강제로 유인해 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증거가 명확해질 때 전 대통령과 그 비서실장에 대한 고발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게 자료를 쭉 찾아보고 또 이게 직접 우리 법조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민변 쪽에서 문제를 삼고 그리고 시민단체들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국정원에서 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 이 변협에서 추천하는 외부 변호사예요. 외부 변호사가 이 13명, 그러니까 종업원 12명과 그 지배인 13명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자유스럽게 바깥에서 다 만났습니다. 직접 면담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인권보호관이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단 한 명도 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것을 부정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단 한 명도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저는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12명 중에 6명 정도가 남한을 가고 있는 걸 알아 있고 나머지 6명은 말레이시아를 간다고 알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막판에 와보니 한국이야. 그래서 초기에 그 6명은 빨리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울며불며 했다는 거예요.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지 마세요. 작년 3월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 사람들이 인신보호법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처음부터 기록에 의해서 면담하라고 필요하면 다 증인으로 다 증언을 다 듣고 확인을 해서 그래서 1심 거치고 2심 거치고 3심 거쳐갖고 대법원에서 이거는 기각을 시켰습니다. 시킨 문제예요. 이러니까 이번에 이른바 시민단체에서 이거 기획 탈북 아니냐 대드니까 이 조명균 이 장관이 처음에는 어정쩡하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거 아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의한 탈북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탈북 여정원들은 자유의사로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분들이다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북한 적십자사는 2016년 북한 유경식당 여정업원들의 탈북이 국정원의 기획 탈북이라며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 유인 납치된 우리 여성 국민들을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한다.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전망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에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신변을 보호하라! 북한과 대화를 위한 이용문이 아니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김정은을 처단하자! 제가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꾸 기획 탈북. 국정원에서 왜 기획 탈북을 하느냐는데 국정원이 하는 게 뭡니까? 정보당국이 하는 게. 이 13명이
탈북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왔을 때 이걸 그럼 기획을 해서 데리고 와야지. 그럼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데리고 옵니까? 기획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무조건 기획 탈북은 범죄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자의에 의한 탈북이냐 아니면 타의에 의한 탈북이냐 유인에 의한 이른바 약체 유인할 때 유인입니다. 유인에 의한 탈북이냐 이 문제를 따지는 문제지 기획 탈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나는 그 용어 자체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원래 정보 당국은 기획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 국정원 기획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외치고 싶어요. 국정원 일은 제발 좀 까발리지 말라. 두 번째는요. 국정원 직원들을 건드리지 말라. 성숙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보기관들이 전부 하는 일이 국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내 정치 개입은 안 하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 개입을 하면요. 그 사람들을 찍어서 처벌하면 돼요. 그럼. 정보기관의 성격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 제가 남북대화는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자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했고 저도 대화의 성공을 기원하지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정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뒤에 버티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플랜 B를 생각하면서 버티는 사람들 그게 국방부 국정원인데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제발 좀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까발리지 말라.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문정인 특보가 한미동맹은 없애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정인 특보는 거의 우리 프로에 출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회 나오셔서. 아니 근데 출연 동기도 항상 기가 막혀요.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특보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네. 이게 어틀랜틱지에 이제 인터뷰 내용이에요. 인터뷰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전쟁을 수행할 때 특정 나라랑 군사동맹을 맺어갖고 하는 것은 그때의 일이다. 한미 군사동맹이 그런 거죠.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나토나 유엔 평화유지군처럼 다자간 지역 방위 체제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다. 문정인 특보의 핵심의 얘기는 그게 먼 미래 일이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왜곡돼서 비틀면 한미동맹 해체해야 돼. 뭐 주한미군 철수해야 돼. 이상한 하지 않은 말이 막 논란으로 떠들어요. 그러면 이거 하고 또 한 번 떠들다가 지나가고 계속 그랬잖아요. 문정인 특보가 얘기 중에 지금까지 문제되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보수주의자들에게 깜짝 놀랄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한미동맹 대신 다자간 안보체제가 자연스럽거나 미래 일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이 깜짝 놀란다. 그치, 저도 뭐 큰일 나는 줄 알아. 한미동맹 해체하면. 문정인 교수님하고 같이 학술 회의도 많이 해봤고 뭐 저하고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해봤는데 뭐 기본적으로 상당히 순발력이 뛰어난 학자임에 틀림없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통상 우리가 안보 역량, 한 나라가 자기를 지키는 안보 역량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여기에는 정설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 동심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스스로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자 역량, 이게 동심원의 중심에 있어요. 그다음에 내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동맹 역량, 이게 두 번째 동심원에 있고 세 번째가 지금 이제 멀리 놓고 말씀하셨다는 다자체제, 다자안보 역량이에요. 그런데 다자안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안보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으면요. 다 이게 사실상 허울일 뿐이고요. 먼 미래에는 그게 얼마나 힘이 될지 몰라도 당장은 거의 안보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 역량과 동맹 역량이 핵심이고요. 다자 역량으로 하는 건 일종의 데코레이션, 장식이 지나잖아요. 근데 이제 한반도처럼 전쟁을 치루었고 또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이 이어져 왔던 지역에서 동맹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격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은요. 상당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고 특히 보수주의자들이 깜짝 놀란다 그런 표현보다는 안보를 정론으로 배운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는 분명히 거슬리는 얘기일 수 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전문가 김태우 선생님의 전문가적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정인 선생의 얘기나 또는 이쪽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는 무엇을 항상 고려하게 되냐면 한미 동맹이라는 것 속에서는 한중 관계라는 게 대단히 난해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전략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문정인 특보가
한 말 중에 뭐 틀린 말이 뭐가 있느냐, 잘못된 말이 뭐가 있느냐 하는데 정말 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말 자체가요. 그래? 예, 문정인은 특보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계속 한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이 한나라의 외교안보 특보로서 대통령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말, 행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말, 더 나아가서 국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 양반이 한 말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선거 때부터 벌써 몇 번째예요. 기가 막힌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미 동맹을 주로 약화시키고 아니면 한미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들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뭐 다자안보 체제? 지금 대한민국 현 시국에서 다자안보 체제를 얘기할 때입니까? 과연 할 때입니까 그게? 예. 이게 뭐 앞으로 100년 뒤, 200년 뒤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 기가 막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문제될 때마다 하는 말이 나는 교수로서 얘기했다. 특보로서 얘기한 게 아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희한하게 청와대를 대변한 말들이에요. 이게.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언론이 문정인 씨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22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성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 정상회담은 어정쩡한 해결, 일부 핵 폐기를 하고 일부 북한이 다른 일부를 남기는 이런 해결을 하면 미국의 다급한 부분은 해결할지 몰라도 우리 한국의 안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이 비핵화를 하면 경제 지원을 해준다. 체제 보장을 해준다. 정권을 보장해준다. 이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는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트럼프는 포괄적으로 비핵화를 확실히 해라. 중국과 북한과 우리의 생각은 똑같아요. 그 북한의 생각입니다. 포괄적으로 그 비핵화 선언만 하고 핵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미 간에 나는 충돌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것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There are certain conditions that we want, and I think we'll get those conditions. And if we don't have the meeting. 회담이 안 열리면 아마도 다음에 열릴 것이라며 열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 김정은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두 번째 만남 뒤 태도가 변했다며 아무도 이 만남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중국 다롄에서의 두 번째 북중 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내 회의적 시각을 알고 있다면서도 미리 비관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실패해 왔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비관한다면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미국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것을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떳떳하게 해명하십시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이어 터지는 후보자들의 논란에 여론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6.13 지방선거 최대 관건은입니다. 자, 오늘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정권 들어오면 나 정말 한 잔을 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있고 방송위원장도 있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제야에 무채가 있어요?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친문 핵심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주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씨를 잘 택해야지. 문성근 친문이거든요. 네, 저는 친문인데 친문성근입니다. 문재인 친문이 아니고 줄을 역시 줄을 잘 서요. 지난 18일 드루킹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김경수 후보와 드루킹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드루킹은 옥중 편지를 통해 김 전 의원이 대선 전 매크로 사용을 사실상 허락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두 번째 찾아간 2016년 10월, 김 전 의원은 킹크랩 브리핑을 듣고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김 전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또 김 전 의원이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느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했고, 드루킹은 그럼 못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마구 소설 같은 얘기를 바로 기사화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어떤 내용의 편지였는지 좀 짚어볼까요?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는 김경수 의원이 이미 2016년 10월 달에 가서 매크로 시연을 봤다. 두 번째, 그리고 2017년 12월 28일, 작년 12월 28일 날 이 오사카 총영사는 어려우니까 센다이 총영사 어떠느냐 제안을 했다. 드루킹은 이 편지에서 2016년 10월 김경수 의원이 파주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의 브리핑을 받은 뒤 모바일 매크로가 작동되는 것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댓글 작업을 한 기사들을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매일 보고했고, 김 전 의원이 적어도 밤 10시에는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편지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김경수 의원과 이 드루킹 김동문을 연결시킨 민주당 누구인지 친문인사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누군가를 김경수 의원도 그리고 김동문도 밝히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앞으로 특검이 할 일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드루킹 일행을 김경수 전 의원에게 처음 소개한 사람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일행의 요청으로 김 전 의원 사무실에 함께 찾아가 20분간 면담한 뒤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도 드루킹 근거지인 느릅나무 사무실 식당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토론을 하고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송 비서관은 두 차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경공모 회원들이 모임에 정치인들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지급해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정수석실도 정치인 등이 간담회를 할 때 받는 통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조사를 자체 종결했습니다. 일단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용의자로 수감돼 있는 범법자의 자기 변호예요. 누구라도 내가 지금 수사받고 있으면 나를 변호하고 싶겠죠. 그 변호의 핵심은 내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김경수가 시켜서 했다 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발언한 게 있죠. 정치 브로커의 일종의 소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디테일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특검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특검 수사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해갖고 수사 과정에서 이제 하나하나 밝혀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제 드루킹 편지 제가 2번 읽어봤어요. 전문을. 그런데 저는 뭐 그거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부분 진실, 부분 거짓이 섞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서 누구에게 더 신빙성이 있을까를 따지는 그 잣대는요, 구체성과 일관성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구체성? 드루킹은요, 뭐 카니발을 타고 왔다, 뭐 고개를 끄덕이라니까 고개만 끄덕여서 아주 구체적인 상황 묘사를 합니다. 이게 설득을 원하는 사람의 아주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상황 묘사를 하는데, 김경수 후보는 전혀 허위다, 날조다, 황당한 모략이다 이렇게 퉁치기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성에 있어서는 드루킹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그다음에 일관성 얘기 들어보면요, 김경수 후보가요, 이게 이제 4월 10 며칠 날 처음으로 이제 세간에 알려주고 나서 얘기가 계속 바뀌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그 이력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수백 건씩 주고받았다고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은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그건 저는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여태까지 드루킹 얘기 중에서 일관성에서 벗어난 거는 제가 봤을 때 확인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거요. 딱 2시간이면 이거 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판명이 납니다. 김경수 후보가 이제까지 해명한 거 보면 2016년 가을 9월인지 10월인지를 특정을 안 하고 가을에 갔던 거는 인정을 해요. 이 드루킹 편지는요. 2016년 9월에 김경수 당시 의원이 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처음 왔다. 네. 9월에 처음 갔어. 9월에 처음 왔고 거기서는 구두로만 매크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10월에 한 달 후 10월에 한 번 더 왔다. 그러면 이 지금 드루킹뿐만 아니라 그날 10월에 갔을 때요. 2층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10명 정도가. 거기 뭐 나오는 사람이 서유기, 둘리, 솔보나르타 이름도 폼나요.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밥을 먹고 그 2층 강의실에서 매크로 그걸 쫙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럿이서 같이 봤다? 그럼 이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대질신문 해보면요 금방 나옵니다. 근데 신재 의원 말 다 봤거든요. 네. 지금 사태가 어떻게 흘러왔냐면 긴 얘기는 못 하겠어요 지금. 왜요? 긴 얘기 하시죠. 저 긴 얘기 제가 하면 그래요. 우선은 제가 김경수 의원이라도 이 구체적인 내용은 대응 안 할 것 같아요. 친해요? 두 사람이? 친한가? 그냥 그걸 또 하나 물어요. 김동원 씨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몰랐죠? 이 사건 터지기 전에. 드루킹이라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아, 역시 공보 파트에 있었잖아요. 선대본부에. SNS 제 수석 본부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김동원을 몰랐어요? 그분은 저는 모르는 사람이죠. 지금 저는 알면서 공식 조직- 알면서 허위 진술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탐지기 받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잠깐만, 지금 공식 조직이고 그러면은 거기는 공식 조직이 아닌 이건 곳이면 팬클럽이죠. 드루킹은 공조직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니죠. 그냥 사조직이라고 정치 카페예요. 사조직. 우선 두 분께서 그 말씀하시는 김경수 의원의 1차, 2차, 3차 기자회견 있잖아요. 2차 기자회견까지. 1차 기자회견 내용과 2차 기자회견 내용은 좀 아까 말씀하신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다는 김경수 의원 얘기가 아니에요. 경찰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드루킹의 이 편지를 왜 진짜라고 전제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제한 적 없어요? 전제하셨죠. 잠깐만. 제일 중요한 거는 두 사람 얘기에 제가 마무리 좀 하고. 아, 편지는 진짜죠. 내용이 가짜라면 모르겠는데. 아니 편지는 진짜인데 내용이 편지에 가짜. 아니, 드루킹 김동훈이가 조선일보에 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가짜인 거 근데 이제 아니에요? 썼다 이거죠. 네, 예, 그런데 드루킹이 썼어도 거짓말을 쓸 수 있어요. 네, 거짓일 수 있다. 제가 잘하나 봐요. 저렇게 흥분하시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뭐가 우선 가짜라는 거냐는 거예요. 우선 예. 첫째는 2016년 10월에 매크로를 시연했다? 이거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 측은 2016년 10월에는 그곳에 간 적이 없다. 간 적이 없다. 예, 그리고 2차 때 URL을 내가 대변인으로서 홍보기사 많이 보냈는데 거기에 드루킹한테 URL을 보낸 적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그널 얘기는 안 했죠 그때도. 네. 그리고 시그널 얘기하시는데 이 메신저 앱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소통이 잘 되고 쓰기 편하고 그리고 보안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그 언론 보도 중에 그거 웃긴 썼다고 게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아니요, 웃긴 게 그 이런 보도의 비밀을 은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었잖아요. 아니 그런- 은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프로그램을 김경수 썼다는 걸 의원이 비교하는 감춘 게 적이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죠. 언론에 보도되기로. 경찰청장의 그 말 때문에 본인과 그거를 김경수 간에 김경수가 한 것처럼 잠깐만요.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마무리. 네, 마무리. 아, 본인과 김경수 간에 주고받은 게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마무리하시고 처음에. 이거 하나하나 짚어갈게요. 네. 제가 지금 그래요. 해놓은 게 예, 쟁점이 뭔지 그러니까 알았어요. 메신저, 그러니까 시그널이라는 고도의 보안성이 유지되는 메신저를 썼다. 이걸 가지고 감출 게 있어서 그렇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얘기할 때 보안성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인생을 논할 수도 있는 건데 보안성 높은 프로그램 쓴 걸 왜 문제 삼는지 보안성이 높은 것에 논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9로 빠지지 말고요. 응? 터질까 아닐까 근데 발표해야 제가 돼요. 이 자리에서 긴급 제안 하나 할게요. 이거요. 김경수 후보가 지금 자기는 특검보다 더한 수사도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네. 특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 제안 할게요.
경찰도 사진 출두해서요. 드루킹하고 대절신문 하세요. 아니 이미 출두됐고요. 아니 그때는 참고인 신분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안 받은 상태였고 요번에 이게 새로운 의혹으로 불거졌으니까 김경수 후보가요 경찰에 사진 출두해서 드루킹하고 2016년 10월에 도대체 파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밝히세요. 거기서 만약에 클리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김경수 후보는요 선거운동 할 필요 없어요. 필당이에요. 아니야 클리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지금 자꾸 말을 그게 그 자신이 없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먼저 말하고 있었어요. 일단 절차 없는 얘기를 막 요구하는 거는 문제를 걸려고 하는 사람의 그냥 부당한 요구예요. 뭐가 부당한 자, 절차에 맞게 경찰 수사도 받았고 그다음에 특검이 예정돼 있으니 그대로 가는 거지. 왜 알아서 나 수사해줘 가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 아 본인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아니 가겠다고 안 했습니다. 처음에 쟁점이 됐을 때 특검이 문제화 됐을 때 참고인 조사 받았지. 특검이 문제가 됐을 때 나는 특검이 아니라 더한 거라도 받을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는 누구도 할 수 있잖아. 결백하다 이런 소리니까. 요는 이 특검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자는 거예요. 이거는 드루킹으로부터 촉발됐으나 인터넷 공간의 온갖 여론 조작, 기계에 의한 여론 조작, 모트 아마 말끔히 한번 털어내는 과정이 될 겁니다. 저는 여기 되게 동의하는 게 이 드루킹만 특검하는 건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폭을 더 넓혀야 돼요. 그래서 매크로가 이게 갈수록 SNS 민주주의가 주가 될 거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오프에서 만나기에. 그럼 이 온라인 민주주의에서 정상적인 내가 생각하는 여론의 흐름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조작한 여론이 형성되면 이건 SNS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기계 조작 참칭 민주주의잖아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매크로 조작에 의해서 여론을 방해하려고 했고 조작하려고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표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의 작동을 위해서. 자, 김경수 후보는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고 맞서고 있는데 특검 어떻게 될지 예상을 좀 해볼까요? 특검 망했죠. 망하죠. 이미 시기를 다 놓쳤어요. 증거는 이미 다 됐어요. 특히 대선이 5월 9일이잖아요. 이게 그 문자 자료 이런 것은 1년밖에 보관이 안 되거든요. 근데 경찰이나 검찰이 기초 수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검경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증거는 인적 증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적 증거는 상대방이 잘 승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옛날 뭐 원님 시대처럼 곤장 팍 쳐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뭐 이렇게 이실 짓고 하렸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번 특검은요. 나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누가 특검이 될지 모르겠는데 특검 들리는 사람 정말 용기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특검 무용화? 중요한 거는 드루킹의 입이에요. 드루킹의 입인데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에 편지 보내온 걸 보니까요. 이게 제 분석입니다. 제 개인 의견이에요. 드루킹이 처음에는 평창 단일팀 조작 기사 2건에 대한 그 댓글 조작 정도로 인정하고 이걸로 그냥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드루킹에 대해서 말이죠. 가족 접견 금지까지 한 게 밖에 뭐 메시지를 보내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 증거 인멸이 뭐냐면 평창 때 그 댓글 조작 말고 그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거예요. 그때의 드루킹은 요 2건만 자기가 덤택했으면 된다. 김경수를 깔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김경수하고 잘 지내야지 그러저런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촛보에 USB도 나오니까 이게 2건이 아니네?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네? 뭐 대선 때도 했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뭐 서유기도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 진술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감춘다고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김경수 그쪽은 모든 거를 자기에게 다 몰아서 덤태기 씌우려고 한다. 이게 드루킹의 생각이에요. 거기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서 나만 어떻게 죽냐. 너도 같이 한 거 아니냐. 죽더라도 같이 죽자. 그래서 이 편지가 나온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핵심은 드루킹 입에 달렸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가 막히게 이 사람도 나름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술이나 또는 글을 통해서 갖고 놀 거예요. 대중과 여론과 또 여야당 또 김경수와 김경수 반대쪽 갖고
분명히 기가 막히면 수를 던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나라당 뭐 선거 관계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를 계속 짚어나갈 거예요. 아마 특검은 그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될 테니까 굉장히 치밀한 지능 싸움이 벌어지겠죠. 네,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가 연일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들어보셨어요? 뭐 일부 들었는데요. 일단 욕이 있어요. 그리고 센 욕을 이렇게 저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시작한 분이 남경필 후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남경필 도지사 이미지가 되게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그리고 좀 약간 참신한 느낌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네거티브 지향하고. 그래서 네거티브와 안 맞는 분인데 네거티브를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진짜 남경필 지사가 남경필스러움을 포기하고 저렇게 네거티브를 할 정도면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냥 신사적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보통 후보가 안 나서죠. 그럼 후보 캠프가 나서는 거예요. 대변인들 있잖아요. 근데 후보가 이렇게 직접 나섰다는 건 굉장히 초강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이제 판세를 엎으려면 하나를 뭘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 효과가 없는데 서울시장은 좀 안정적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어디선가 조금 실험적인 도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개혁.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서 보여줬던 거는 나중에 문제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과감한 시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역화폐나 뭐 무상자 들어가는 여러 가지라든지 즉 경기 도정을 한번 맡겨서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그래서 생겨나는 지지표고 남지사는 약간 유탄에 맞는 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정을 무리 없이 잘해낸 정도가 아니라 여야 협치라고 그래갖고 반대당 부지사도 데려다 놓으면서 하려고 잘했거든. 근데 소속 정당이 너무 괴멸이 돼버려갖고 어떻게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이번에 이재명 시장이 했다는 욕설, 형수를 두고 했다는 욕설, 그 욕설은 그냥 보통 욕설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 욕설을 듣고 나서 정말 내가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이럴 리가 있나.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없는 욕을 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표현적인 욕설이 아니에요, 이건. 이건 문명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욕설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게 남경필 후보에 큰 도움이 되느냐? 나 도움 안 된다고 봐요. 이번에 이 남 후보하고 이 후보 간에 벌어진 이 논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데요? 김용환 후보예요. 김용환 후보를 확 파묻혀가지고 그런 후보가 있는 줄도 몰라요. 김용환 후보가 좀 더 뛰어나오고 싶어도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다 여기 가 있으니까. 어떻든 이런 욕설을 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진솔하게 유권자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욕설을 했는데 난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지금 취할 유일한 태도예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다 해명을 했고 100번이라도 사과를 하면 또 해야만 될 일이다. 내 인생의 멍해다. 근데 그 욕설 자체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걸 공개하면서 사과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 공개를 하면서 임명을 해야죠. 그럼 욕을 하면서 공개하라고요? 사과하라고요? 그럼요. 그건 욕을 무리한 거 같아요. 그 자기 방 무리한 게 아니죠. 자, 근데 검증을 받으면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그 욕설은 이미 또 퍼질 만큼 퍼져서 새롭지가 않고 자기가 그 공개 못할 정도의 말 같으면 본인이 후보에서 사퇴해야 돼. 저는 그런 후보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봐요. 저도 뭐 선거에 미칠 영향, 뭐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경기도 기자단에서 그 토론회를 주최를 하는데 그걸 왜 이재명 후보가 안 나가요? 질문 보세요. 질문 내용 보세요. 질문 좀 봐요. 질문이 아니, 너무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더라도 그 정도의 당당함이 없으면 말이에요. 그걸 왜 정면 돌파를 못해요? 그 정도의 솔직함과 그 반성과
그 사과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서 부분은요. 우리가 간단히 결론 내리면 돼요. 이명박 대통령 BBK로 대선 때 혼쭐을 났는데도 국민들이 찍어주면 대통령인 거예요. 아니 DJ는 노태우한테 20억 받아갖고 정치 거의 끝날 뻔했는데 국민들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또 당선이 된다면 인생의 치욕적인 멍해를 국민들이 한번 사면해주고 그래서 너 일 잘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고 도저히 안 돼. 당신은 어떻게 입에 그런 말을 담을 수 있어 해갖고 낙마시키면 정계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볼 일인 거죠. 이건 그런 정치 자금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품격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인이 가져야 될 품성이 있잖아요. 청렴성이라든가 정직성이라든가 용기, 결단력 이런 것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 기본적인 품격. 평소에 내가 남녀를 빗대어서 아주 엄청난 욕설을 한다거나 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 없잖아요. 아무리 화나도 개인적으로 그런 욕은 만난 안 일이 한 해요. 번도 없어서. 나는 아무리 화나도 그런 욕은 안 해요. 공인의 기본적인 품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품격 있는 예, 정치를 그런 해라. 이런 거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후보가 유력 후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국민들이 참 섭섭하실 텐데 결국은 투표할 때 보면 이게 투표라는 게 유권자가 지금 현재 욕을 한 거를 투표하거나 그 사람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사생활을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하세요. 결국 마지막에. 자, 두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야제 뒤풀이를 놓고 공방을 또 벌이고 있는데요. 남 후보 측에서는 지지자들이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연호한 것을 두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 역시 선거 때구나. 인사 한마디 가도 걸면 걸리는 거예요. 예, 선거 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 때문에 모든 게 그쪽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슈 없이 조용한 선거가 치러진 적이 있었던 거 할 정도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후보자는 파지티브 좀 긍정적인 거를 얘기해야 되고 네거티브는 옆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선거 전략의 기본 중엔 기본인데 그 남경필 후보가 그걸 모르고 그러겠냐고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워낙 이거를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거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는 그런 절망감이 오니까 뭐 뒤집기 차원에서 이제 이 카드뿐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적인데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난 남지사 캠프에 자원봉사를 가서 하고 싶어. 이재명이 이슈화되겠다. 그놈이 목마가 되는 거지. 이재명 시장이 야생마 이미지에 거친 욕설까지 포함돼서 조금 솔직히 말해서 이게 표현이 그런데 상스럽게 찍혀버렸네. 그러면 남경필이 부각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아주 노블하게 젠틀, 노블 이렇게 가면 또 사람 속성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있어요. 홍준표 대표 싫어서 여당 보수당 안 찍어야 하는 분들도 솔직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대안처럼 느껴져서 그래도 남지사는 달라 하면서 굉장히 그 좀 품이 있고 고상한 모습으로 갔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근데 각셈에 가면요 있던 보수표도 날아갈 수 있어요. 나도 드루킹처럼 숨은 지지자가 돼갖고 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꽤 양질의 후보가 좀 맞붙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김영환 의원까지 포함을 하면 상당한 내공 갖춘 선수들이죠. 자, 서울시장 선거는 23년 만에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3파전이 형성됐습니다. 자,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할까요? 좀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게 유일한 전략이에요, 지금.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없고 있고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내 이름은 바비. 축구를 사랑하는 게 월드컵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지. 친구들도 난리더군. 그래서 이번엔 다 같이 모여 응원하기로 했다네. 준비됐나 친구? 반려견과 함께하는 응원전에 지금 응모하세요. 월드컵 어디서 볼 거야? 시원한 티 만들어 볼까요? 짠! 아이스티. 아니, 아이스롱티. 반팔보다 시원한 긴팔. 아이더 아이스롱티. 아이더. 남들과 다른가? 자신에게 옳은가?
내일을 여는 빛이 되다. True Visionary. LS. 이제 업고 입구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이른바 이게 제가 그 네이밍을 한 건데 홍준표의 2등 전략인데 그러니까 보수 적장.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어차피 서울시장 안 되는 거고 이게 김문수가 2등하고 안철수가 3등한다.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의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야말로 야권의 대표 주제의 그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 이 세 분을 내가 아주 잘 알아요. 세 분하고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박원순 시장은 나하고 몇십 년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가는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마치 박원순 시장이 뭐 아주 지금 우세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는 선거판이 시작돼 봐야 한다고는 않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망사항이신 것 같아요. 하나 확실한 게 있다면 희망이라도 갖고 살게. 그 김문수 후보는 참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는 후보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참 인복이 없는 분이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가 영입했던 1, 2, 3호 다도 나갔잖아요. 인복이 없으면 참 되게 없는 분이다. 1년 만에 갈라서죠. 박원순 후보 참 복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전략이 풍부한 사람이다. 난 그런 판단만 하겠습니다.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당 후보들이 고군분투 중인데요.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을 오자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이게 지난주에 했는데 그 편집되고 안 나와서 똑같은 거. 저거 제방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잠깐만 2등 전략에 연연해서는 보수의 재생과 부활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또 죽어야 산다. 저는 오늘 어쩌다 보니 남경필 사랑으로 이 시간을 메꿨는데 그래서 표 떨어뜨린 것 같아. 아니 남경필 지사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만났다 헤어졌다가 또 여러 합종연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마시고 나중을 보라. 앞으로 50대 중반이면 10년 이상 적게. 내가 말씀대로 우는 게 아니고 지금 오자 만들려고 몇 번을 지금 적었다가 오자 만들려고 4장을 했어요. 드디어 했어요.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할까요? 저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조언을 주고 싶은데 쓴소리 좀 하시죠. 예, 본래 수성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위 후보가 1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심심찮게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돼요. 그래서 저는 오만은 금물. 아니 그렇게 길게 말하면 결론이 오만은 아니 이렇게 재미없는 이게 허무 개그예요. 이렇게 재미없는 걸 생각하느라고. 그러게요. 저는 정말 홍준표 대표 등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게 얘기를 할게요. 정치에 있어서 최종적인 승리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치에 있어서 최종적인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정체승자희. 그게 똑같은 얘기 죽어야 산다랑. 아니 그런 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야 산다를 통일하세요. 아니 싫어요.